부분 예산으로는 우리 정부 투자기관 관련한 예산, 뭐 정부 출자기관 관련한 예산, 뭐 투자기관하고 출자기관은 그 정부가 어느 정도 출자를 하느냐. 납입자본금 50% 이상을 출자한 공기업은 정부 투자기관이라고 부르고요. 납입자본금 50% 미만을 출자한 기업은 정부 출자기관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한국전기통상공사랄지 한국가스공사는 정부 출자기관에 해당이 되겠고, 대한광업진흥공사, 한국석유공사 이건 정부 투자기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적자금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공적자금은 부실채권정리기금, 예금보험기금이 국회 동의하에 정부의 원리금 지급 보증을 받아 채권 발행을 해서 조성한 자금을 말하는데, 이 공적자금의 사용 목적은 부실채권을 매입하거나 부실금융기관은 증자에 출자하거나 퇴출금융기관은 고객예금을 대신 지급하기 위해 쓰이게 됩니다. 공적자금이라는 개념이 그렇죠. 정부의 지급 보증이 있고요. 채권 발행을 해서 일단 정부 목적에 사용하는 자금입니다. 이거는 공적 필히 회수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후세대에 부담이 됩니다. 국민의 부담이 돼요. 다음으로 이제 공공기금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공공기금이라는 것이 뭐냐? 예산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특정 부문의 육성과 장기적인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국민들의 부담에 의해 조성된 기금으로 집행하는 것이고, 이 기준은 뭐 예산에 준해서 뭐 행해지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기금은 2005년도 기준으로 57개 기금이 있고 320조에 달한다고 그래요.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은 2배 가까운 엄청난 규모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공공기금 관련해서 국회 예산결산심의 이거 규정돼 있지 않았어요. 그 후에 이제 2004년에 이르게 되면 그 규모도 크고 경제적 파급 효과가 커서 국회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자, 기금의 분류에 관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관리 주체별, 설치 목적별, 운용 방식별, 회계 처리 방식별 구분할 수 있는데, 관리 주체에 따라서 공공기금과 기타기금, 기타기금은 말 그대로 정부가 아닌 민간단체, 공당, 공사 등이 관리 주체가 되는 기금을 말하겠습니다. 설치 목적에 따라서 산업기금, 사회복지기금, 유통기금, 과학문화기금, 금융기금, 정책사업기금, 융자기금, 뭐 보험사업기금 이렇게 분류될 수 있겠습니다. 사업 및 크게는 이제 사업 및 관리기금, 뭐 융자성기금, 적립성기금 있고, 운용 방식에 따라서 뭐 소비성기금, 회전기금, 준비성기금. 준비성기금 말 그대로 어떤 유사시, 뭐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다. 이에 대비하고 이를 예측해서 적립하는 기금이 준비성 기금이 되겠죠. 소비성 기금은 사실 뭐 예산과 성격이 비슷합니다. 특정한 정책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자금을 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회계 방식에 따라서 분류해 볼 수 있는데, 기업 회계 방식에 따르는 기금이 있어요. 대차 대조표, 손익계산서를 중심으로 한 재무제표 작성 원칙으로 하고, 국민투자기금, 국민주택기금은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현금회계 방식에 의한 기금이 있어요. 계정 과목을 성질별, 소관별, 기능별로 필요에 따라 정하고 공공성을 강조할 때 많이 사용됩니다. 자, 기금의 운용 관련해서 기금의 재원 조성 방법으로
정부 출연금, 민간 임의 출연금, 강제 부담금, 뭐 외부 차입금,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재원으로 조성하는 기금은 강제 부담금에 의한 기금이 되겠죠. 자, 예산의 성립 시기에 따라서 이제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뭐 본 예산, 추가 경정 예산, 수정 예산, 준 예산, 가 예산. 네. 시간이 뭐 많이 됐네요. 오늘 2장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조금 여기에서 정리를 하고요. 예, 설명드린 사항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드릴 거 외국자를 통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뭡니까? 재정은 재정은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제도예요. 그러니까 헌법과 법에 법률, 법령에 위반되어서는 안 됩니다. 법률과 명령을 합치면 법령이다. 그 정부의 시스템이고요. Fiscal Administration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미국 관련해서 이제 우리 보우쇼 사건, 그리고 컴프롤러 트레저리 오브 메릴랜드 주 재정 감사원장, 예, 그리고 이제 와인 사건, 그리고 그 그램 로드맨 홀링 액트에 따라서 미국의 감사원장 에게 일정한 권한을 주는 법이 미국의 상권 분리 헌법 체계에 위반되는가 여부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그거 보고요. 그렇게 되면은 그 법가 피스칼 어드민 재정 근거법인 그 의회 재정법이 위헌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됐죠. 그와 관련된 사례입니다. 실제로 이 법원이 위헌 선언을 했어요. 위헌 판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례는 메릴랜드주 재무성 장관의 와인 사건은 이 사람이 이제 그 뭡니까 소득세 관련해서 미국의 이제 세금은 뭐 여러 가지로 인컴 텍스부터 시작해서 프로퍼티 텍스, 재산세, 캐피털 게인즈 텍스, 자본 소득세 등등 뭐 여러 유형의 세금이 있습니다. 보면은 뭐 페이롤 텍스, 의료보험이랄지 이와 관련한 세금 이게 페이롤 텍스, 프로퍼티 텍스, 판매세, 세일즈 텍스, 에스테이트 앤 기프트 텍스, 뭐 상속세, 증여세, 뭐 기프트 텍스는 증여세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가장 대표적인 세금이 인컴 텍스, 개인이 낸 개인 소득세, 법인세, 뭐 연방 정부 차원에서 뭐 주정부 차원에서 그리고 시나 군 단위 로컬 거버먼트 차원에서 이런 세금들을 물리게 되는데요.
어, 이 맥로우 버스 멜 그러니까 이게 그 세금 예컨대 연방 정부가 주 정부에 대해서 과세할 수 있느냐? 연방 어, 법률에 따라서 의회가 과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페더럴 시스템이기 때문에 페더럴 시스템이기 때문에 헌법하고 그러니까 어, 법률, 특히 헌법에 위반돼서는 안 됩니다. 그 연방 제도가 규정된 것이 Federal Constitution, U.S. Constitution, 연방 헌법이죠. 그래서 연방 정부의 최고성에 따라서 의회는 세금이랄지 뭐 일정한 공공 요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이게 헌법에 위반돼서는 안 되고요. 어, 법률에 위반돼서는 안 되죠. 특히 헌법에 위반돼서는 안 됩니다. 헌법에는 주와 연방 간의 관계에 관한 수정헌법 10조랄지 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더럴이 스테이트 거버먼트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느냐. 초창기에는 주 정부가 주가 나라였어요. 연방 기관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세금. 이게 이제 문제가 되었습니다. 뭐 세금이랄지 조세 문제는 지금 우리 공부하고 있는 조세하고 재정 학론 부분하고 뭐 관련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 시스템 관련해서 이제 민주주의 시작이 미국이니까 관련 사례를 간략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정부가 연방정부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한 사례인데요. 주로 이 메릴랜드 주가 많이 문제가 돼요. 이건 오래된 사건입니다. 1819년 랜드마크 US 스프링 코트 디시전 대표적인 그러니까 미국은 판례법 국가니까 무슨 분쟁이 있으면 이제 이 맥클로 메릴랜드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선례가 이랬고 이렇고 그래서 이제 보면은 미국은 이 헌법사 연구가 매우 많이 발전돼 있습니다. Define the scope of U.S. Congress legislative power and how it relates to the power of American state legislature. 그러니까 미 연방 의회의 입법권 하고 그것이 이 주정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주정부 권력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 사례는 이제 연방은행, 연방정부가 연방은행을 만든 사건입니다. 메릴랜드주에 연방은행을 만들었어. 내셔널 뱅크. 이 내셔널 뱅크 문제는 연방 헌법 제정 당시부터 페더럴리스트 페이퍼, 연방 보고서 얘기했죠. 알렉산 해밀턴. 그래서 강력하게 주장되고 이 중앙은행을 만드는 것이 연방 정부의 권한을 너무 크게 한다. 그래서 거기에 반대하는 건국의 아버지들도 있죠. 제임스 메디슨이랄지 뭐 알렉산더 해밀턴 관련해서 이제 당시에 건국의 아버지들이 연방 정부 창설할 것이냐 뭐 다툽니다. 의견이 대립돼 있어요. 그 중앙은행을 만들면은 이게 미국 그 연방이 굉장히 그 통합성이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분권화라기보다는 중앙 집권적이 됐죠.
근데 이제 그 다툼이 있다가 이게 모호해. 헌법상 헌법 해석상 모호합니다. 왜냐면은 이게 이제 수정헌법 10조 어멘드먼트 수정헌법 제 10조에 보면은 주 스테이트 사브런티 해가지고 연방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그러한 권한은 연방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권한은 주정부에 포괄적으로 귀속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주가 정부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탄생한 어떤 기원에 관해서 두 가지 견해가 대립해요. 컴팩트 시어리 50개 주가 중심이 되어서 만들었다. 이거하고 컨트랙트 시어리 뭐 소셜 컨트랙트 되기도 했습니다만은 미국 시민 people 시민이 만들었어. 시민이 주체가 되어서 만든 것이 이 연방헌법이고 그 미국의 미국 창설의 본질을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컨트랙트 계약 이론이 있고 컴팩트 시어리 주간의 협정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제 주로 국제법적 성격이 강해지죠. 컨트랙트 시어리 하면은 하나의 국가로서 단일 국가 비슷한 국가적 정체성이 전반적으로 두드러지고 컴팩트 시어리에 따르면은 주의 국가성이 두드러집니다. 조금 그 접근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는데 어쨌거나 이 중앙 은행 연방은행을 만든다는 것은 중앙 집권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례는 과연 연방 정부가 연방은행을 만들 수 있느냐? 연방헌법 제정 이전 이미 연방주의자 보고서 때부터 다투져 온 문제인데 연방은행을 만들 수 있느냐? 결국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합헌이냐? 뭐 이런 문제. 이제 그 필요하고 적절한 조항 얘기도 나옵니다. The State of Maryland imposed on it. 그리고 이 메릴랜드주가 이 연방은행에 세금을 부과했어요.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 메릴랜드주에 돈 내라 이 말이에요. 당시에는 이제 주의 국가성 그리고 연방 정부와의 관계 뭐 이런 모호한 영역이었습니다. 대법원은 firstly the necessary and proper clause of the United States gives the U.S. federal government certain implied powers. 그러니까 express 명시적으로 연방 정부가 이걸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지만은 연방 정부의 기능을 위해서 필요하고도 적절하면은 어떤 일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That are not explicitly enumerated in the Constitution. 헌법에 명시적으로 열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연방 정부의 일정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 조항이 있어요. 이 조항을 적용해서 연방은행 창설을 유효하게 봤습니다. Secondly, the American federal government is supreme of the states. 미국의 연방 정부는 supremacy clause가 있다고 그랬죠. 미국 헌법 제6조에 보면 Federal Supremacy라고 해서 연방법은 주법에 우선한다. 뭐 법이라는 게 뭐 거의 정부니까요. 결국 그 미국의 연방 정부는 주정부에 우선하고, so states' ability to interfere with the federal government is restricted. 그래서 주 정부가 연방은행은 내셔널 뱅크는 뭐
뭐 페더럴 뱅크죠. 그래서 이제 뭐 사실 그 지금 현재 상원, 하원제도, 양원제도 비판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상원제를 뭐 개혁해야 한다. 이게 큰 주, 작은 주, 인구 비례가 아니야. 아까 그 contract theory, 미국 시민이 만들어서 미국 연방을 세웠다. 그러면은 인구 비례하지 않고 모든 주가 평등하게 작은 주나 큰 주나 2명씩 상원 의원을 준다 이 말이에요. 하원은 이제 민주주의적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정착자들이 뭐 이런 contract theory의 입장에서 미국의 어떤 시민 민주주의, 보편적 민주주의를 위해서 상원을 개혁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알래스카, 아르칸사스 이렇게 작은 인구가 적은 주 또 2명의 상원 의원이 있고요. 상원 의원이 헌법적으로 역할하는 그 지위와 위상이라는 관점에서 상당히 중요한데 이제 캘리포니아나 뉴욕 같이 큰 주에도 뭐 2명. 그러니까 하원은 민주적이지만 상원은 약간 그 로마 언젠가 뭐 로마가 뭐 로마 뭐 법이 생각난다. 뭐 그런 얘기 제가 했는데요. 뭐 형사재판소 협약 2000년 형사재판소 협약도 로마 협약이라고 해서 로마에서 만들어졌고 로마에 보면 원로원이라는 게 있는데 로마 원로원 유사한 성격의 현대판 원로원이 상원제다. 이게 좀 어떤 봉건적이고 좀 비민주적인 면이 있다. 뭐 개혁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일부 뭐 유력한 어떤 것은 아니고요. The state of Maryland had attempted to impede an operation by the Second Bank of the United States through a tax on all notes of banks not chartered in Maryland. 그래서 이 메릴랜드 주는 이 세금을 부과해서 이 미국의 2번째 그 은행을 여기 세컨드 뱅크에 관한 설명이 나오죠. 해밀턴 내셔널 뱅크라고 불리우는 것인데요. located in Philadelphia, Pennsylvania. 이 2번째로 만들어진 연방은행의 기능을 방해하려고 했다. impede. Through the law, Vice language was generally applicable to all banks not chartered in Maryland. The Second Bank of the United States was the only out-of-state bank then existing in Maryland, and the law was thus recognized in the court opinion as having specifically targeted the Bank of the United States. 그래서 이게 이제 2번째 연방 은행인데 이 기능을 방해하려고 한 부과된 세금인 것이 명백하다. 법원이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연방대법원이 필요하고 적절한 조항을 원용해서 그 연방 정부가 이러한 은행을 창설할 수 있고 뭐 necessary and proper to further the powers expressly authorized. 연방헌법에서 부과된 권한, 명확하게 부과된 권한을 보완하기 위해서 필요한 법을 만들 수 있다. 이 맥글로우 사건은 the most important Supreme Court decision in American history defined the scope of Congress power and deline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ederal government and the states. 연방 정부와 주정부 간의 관계에 관련한
초창기 매우 중요한 판례가 됩니다. 연방 시스템. 그래서 뭐 조세제도, 뭐 세금 부과 이런 것들이 국가 시스템, 헌법이나 법률 체계하고 이렇게 맞물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 전만 해도 연방 정부의 권한이 무엇인가가 불분명하고 있었는데 명확해졌다는 것입니다. 이 사례를 보면은 이제 뭐 power to tax is power to destroy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보면은 그 법원 결정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The court determined the Congress has the power to create bank. 이게 지금 쟁점이 뭐냐면 그 말씀드린 대로 이거 연방 정부가 이 연방은행을 창설할 수 있는 거야. 이게 법원에 보면은 그 헌법에 보면은 뭐 해군을 기르고 화폐를 주조하고 뭐 이런 연방 정부가 할 수 있는 권한 이게 쭉 열거돼 있습니다. 근데 이 연방은행을 만든다는 권한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권한이 있느냐? 저스티스 마셜, 치프 저스티스 마셜, 이 존 마셜 대법관은 마버리 메디슨 사건에서 마버리 메디슨 사건을 심판한 대법 원장인데요. 그러니까 유연법률 심사제가 그 판례에서 그 선례법으로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가지 중요한 어떤 판단을 했다. First, he argued that historical practice established Congress power to create the bank. 역사적 관행에 비추어서 미 연방의회는 이러한 은행을 창설할 수 있다. 이렇게 봤고요. Marshall rebutted the argument the states retain ultimate sovereignty because they ratify Constitution. 이제 그 당사자 대리인들이 이런 주장을 했겠죠. 주 정부는 헌법을 비준한 최고의 주권적 존재이기 때문에 연방 정부라 하더라도 연방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권한 행사를 할 수 없다. 뭐 이런 주장이 있는데 그거를 rebutted 하면 뭐예요? 배척했다는 것입니다. 마샬은 contended.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제 the powers of general government, it has been said, delegated by the state. 우리 general government 하면 이제 federal government를 좀 낮춰서 이게 진정한 국가는 주다. 거기에서 그 주 연방 정부의 권한이 주 정부에서 위임된 것이다. 그러니까 유일한 국가적 실체 연방 시스템에서 이게 각 주다 이 말.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Must be exercised in subordination to the state. 미국의 여러 주들의 의사에 subordination, 종속되는 것이 연방 정부다. Who alone possess supreme dominion. 계속 이런 주장을 하네요. 주 정부만이 최고의 지배자다. Marshall contended that it was the people who ratified the Constitution, and the people, not the states, who are sovereign. 이제 마샬이 이제 좀 궁색해지죠.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좀 컴팩트 시어리 입장입니다. 이제 마샬 대법원장은 이제 컨트랙트 시어리 비슷하게 반론을 펴요. 진정한 주인은 국민이다. People in the United States. 뭐 국제기구처럼 나라들이 모여가지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것이 아니다. Thirdly, Marshall addressed the scope of congressional power under Article 1. The court broadly described Congress authority before it addressed the necessary and proper clause. 결국 이제 헌법 해석론상 연방의 권한을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이냐. 네 번째로 마샬 supported his opinion, 자신의 견해를 이러한 근거, 텍스츄얼리 하면은 이제 물리 해석상 이러한 근거를 제공했다. By invoking the necessary and proper clause, which permits Congress to seek an objective while it exercised its enumerated powers, as long as that objective is not forbidden by the Constitution. 그러니까 굉장히 뭡니까? 연방 정부의 권한을 제한적으로 보지 않고 그 연방 enumerated powers 하면 그 연방 헌법에 열거된 연방 정부의 권한 그리고 그 행사 목적에 방해가 되지 않는 is not forbidden 방해가 되지 않는 한 어떤 목적을 추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연방은행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방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연방헌법을 만들 매우 중요한 초창기 판례고요. 여기 비판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Though Marshall rejected the 10th Amendment provision of state rights, arguing that it did not include the word expressly, which the Constitution replaced. 그러니까 보면은 정부가 했죠. 그것을 배척했어요. 그렇지만 controversy over the authority of the amendment being violated by the decision has existed. 이 판결로 수정헌법 제10조의 주정부에 관련한 권한 이것이 침해되었다. 이런 판례 비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이제 컴팩트 시어리가 있고요. 보면은 익스프레스라는 단어 이것이 the powers not delegated to the United States by a constitution, nor prohibited by it to the states, are reserved to the states of respectively or to the people. 그래서 이제 상원, 하원, 하원을 이제 시민, 미국의 국민들을 대표하는 것이 하원이고, 상원은 이제 주를 대표하는 것이 하원, 상원인데요. 여기 보면 익스프레스란 말이 없죠. 헌법에 의해서 미합중국에 위임되지 않은 권한, 그리고 주정부의 권한이 아니다라고 금지되지 않는 한 모든 국가 권력은 주 정부와 국민에게 귀속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대리인들은 Articles of Confederation은 뭐 동맹규약이죠. 동맹규약. 동맹규약은 이 헌법이 만들어지기 전 1776년 그러니까 헌법이 1789년인가요? 87년인가요? 한 10여 년 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외적에 대항하기 위해서 주들이 이제 동맹을 맺은 것이죠. 그때는 요 익스프레스리 주정부에 명확하게 위임되지, 그러니까 연방 정부에 명확하게
위임되지 않은 것은 주정부에 포괄적으로 기속한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Comptroller of the Treasury Maryland vs. Y. 메릴랜드주 뭐 재무장관인가요? 직하 번역이 좀 어렵네요. 2015년도 뭐 최근 사례입니다. 미국 대법원 판례인데 도먼트 커머스 클로즈. 이 도먼트 커머스 클로즈라는 건 뭐냐면은 미국 연방헌법에 보면 커머스 클로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상 조항. 커머스 하면 통상이잖아요. 인터스테이트 커머스라고 해서 보면은 이제 아티클 1 의회 컨그레스장에 있어요. Congress shall have power. 그러니까 아티클하고 어멘드먼트가 있어요. 수정헌법은 이제 뒤에 나오는 것이고요. 본문은 7개조로 돼 있죠. 그 제1조 또는 제1장 의회장입니다. 그래서 연방의회는 shall have power to regulate commerce with foreign nations. 외국과의 통상을 규제할 권한이 있다. 무역 같은 거 아까 뭐 WTO 같은 얘기 나왔습니다만은 거기에 관련한 법을 제정할 수 있다. And among the several states. 특히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은 주재 간 어떤 통상. 미국은 50개 주가 모여서 그러니까 이제 인터스테이트 커머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주와 다른 주 간에 어떤 교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And with the Indian tribe. 또 미국은 이제 인디안 종족이 있죠. 그래서 이런 어떤 통상 관련해서 규제할 수 있다. 법을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법을 만들어야 돼. 도먼트는 뭐예요? 도먼트 하면은 잠자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프리카 대륙을 우리가 잠자는 대륙이라고 그러죠.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나요? 잠재력이 있나요? 이 도먼트란 말은 지금 잠을 자고 있지만 그 잠재력은 어마어마하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네거티브 커머스 클로즈, 도먼트 커머스 클로즈라고 해요. 실제로 이 통상 조항에 근거해서 연방의회가 뭔 법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언제든지 만들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원은 일정한 주 정부의 조치, 뭐 주 헌법이랄지, 주 법률, 주 행정부의 조치들 이런 것들이 이 통상 조항, interference라고 하죠. interference with interstate commerce, free flow of commodity, 뭐 이런 그걸 우리가 이제 art of terms라고 해요. 법원이 만든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명구들이요, 명구들. interference with interstate commerce. 주재간 통상에 방해가 되거나 free flow of interstate commerce. 주재간 통상, 자유로운 통상을 방해한다. 그럴 때는 이 헌법 조항에 따라서 연방 정부가 주법률이랄지 조치를 무효화시킨다, 효력을 얻게 한다, 위헌선언한다, 적용되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이제 dormant commerce clause, negative commerce clause. 소극적으로 기능하는 통상조항이다. 그러니까 의회가 포지티브하면 적극적이죠. 적극적으로 보면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주정부가 잘못하면 계속 그 법원에서 깨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통상조항 관련한 판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례는 뭐냐면 메릴랜드주, 여기 또 메릴랜드, 세금 관련한 사건인데, 메릴랜드주 소득세, 개인 소득세 제도가, 스키마면 이게 제도죠. 개인 소득세 제도가 위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미국은 50개 주로 돼 있어서 자신의 소득 관련해서 여러 주 정부에 세금을 내게 돼 있어요. 케이스 백그라운드 설명돼 있지만 메릴랜드주는 이제 다른 주처럼 그 거주자 주민이 주민의 소득 관련해서 세금을 낸다. 그러니까 이 소득세 체제 스킴이 어떻게 돼 있냐면 both in Maryland, out of state. 메릴랜드 주에서의 어떤 소득, 그리고 다른 주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고, income earned within Maryland by non-resident. 피거주자라 할지라도 메릴랜드 주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또 소득세를 부과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속인주의, 뭐 속지주의, 뭐 이런 개념들이 있잖아요. 영역 외에 대해서도 일정한 조세 부과는 이게 통치권 행사니까요. 속지주의, 속지주의적으로 메릴랜드 주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부과하고, 거주자 속인주의적으로 메릴랜드 주와 다른 주 영역 내에서 발생한 소득에도 소득세를 부과하고요. 이러한 경우에는 그 세금을 공제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건은 지금 스테이트 인컴 텍스가 있고 카운티 인컴 텍스가 있어요. 주가 부과하는 소득세가 있고 카운티 인컴 텍스, 그 군이 부과하는 소득이 있습니다. 이 세금은 collected by state comptroller of treasury, 그 재무장관, 주 재무장관이 이제 부과하고 주세를 부과하고 수입으로 이렇게 조치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에 메릴랜드 주 밖에서 부과하고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는 크레딧 공제를 해줍니다. But not the county income tax. 그런데 이 군 소득세에 대해서는 다른 주에서 납부한 군 소득세를 할지라도 그 크레딧을 공제를 안 해줘. 크레딧 부과 안 해. Non-residents who earn income in Maryland must pay the state income tax, and in lieu of the county income tax, a special non-resident tax, though set at a rate set at a rate equal to the lowest county income tax rate set by the Maryland County. 예, 그래서 이 보면은 이 군 세금은 또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공제를 안 해주는 것이 결국은 문제가 돼가지고 인터스테이트 커머스 통상조항에 위배된다 라는 그런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후에 메릴랜드주에서 텍스
세금 리펀드가 있게 되고요. 아이오와주에서도 이제 세금 리펀드가 있게 됩니다. 이 사례는 이제 브라이언 카런 와인이라는 사람이 S 코퍼레이션을 통해서 다른 주에서도 이제 뭐 소득을 올리고 그래서 이제 다른 주에 세금을 부과했으니까 그 크레딧을 주고 세금을 다시 상환해 달라. File state income tax returns in 39 states. 39개 주에서요. 신청을 했어요. An S corporation passes income through its to its shareholders for income tax purpose. 그래서 이제 S corporation은 이 제도에 부합해서 이렇게 행위를 했고요. 고용주 그 뭡니까? 소득원이죠. In contrast, C corporations are considered separate entities from their shareholders of income tax purpose. C 회사는 좀 이 소득세에 관련해서 자신의 주주들과 또 다른 어떤 주체로 이렇게 돼 있고 2006년도에 이 지금 원고 와인스는 뭡니까? Claimed an income tax credit against both the state and county income tax. 주 소득세, 군 소득세 관련해서 세금 상환을 해달라. 다른 주에서 납부했으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메릴랜드주 법은 주 세금에 대해서는 다른 주에서 부과한 세금을 공제해 주지만 요 카운티 인컴 텍스 군 세금에 대해서는 공제를 해주지 않았죠? The Circuit Court for Howard County reversed, finding that the county income tax system violated the Commerce Clause. 다른 주에서 납부했는데 왜 공제를 안 해주냔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 군 소득세가 통상 조항이 위반된다. 그러니까 그 자유롭게 다른 주하고 이렇게 통상하려고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공제를 안 해주니까 그 undue burden이라고 해요. undue burden. undue 하면 부적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메릴랜드주가 세법을 잘못 만들어서 그 다른 주 사이에 이렇게 자유롭게 통상하는 거 이것을 방해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도먼 커머스 클로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뭐 세입 세출 이 재무 행정론의 또 핵심인데 이 조세제도 같은 거 고안할 때 이 연방 국가는 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는 단일 국가니까 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이런 사례들은 이 재정이라는 것이 일반 경제 문제가 아니다. 헌법과 법률, 제도의 문제다. 는 것을 시사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사례가 버우셔 vs 사이너 사례입니다. 이 사례는 이제 아까 그 미국 정부가 만성적인 뭐 재정 적자 의 어떤 로 인해서 이제 문제가 심각했는데 이제 의회가 그 재정 관련해서 그램 러드맨 홀딩스 액트라는 법을 제정합니다. 이 법은 보면은 이제 그 컴프롤러 제너럴 이 사람이 이제 찰스 아서 보우셔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원장,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번역해야 되나? 컨트롤 제너럴. 이 컨트롤 제너럴은 그 의회, 상원의 인준을 받아서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의회만이 해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거는 의회 소속 공무원으로 봐야 된다. 미국은 말씀드린 대로 엄격한 상권 분립 체제입니다. 엄격한 상권 분립 헌법을 가지고 있어요. 입법, 행정, 사법. 이것이 명확하게 분립되고 상호 견제 균형을 이루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법부는 입법적 성격의 권력만을 행사할 수 있어. 헌법 이론상, 법 이론상 입법권만을 행사할 수 있어. 입법권이 뭐냐? 추상적인 규범을 정립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일정한 구체적 조치를 취하는 행정권하고는 구분이 됩니다. 사법은 이제 또 사건과 쟁송이라는 개념에 따라서 스탠딩 있고 반대되는 당사에 다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법적으로 침해된 이익이 있어요. 권리 구제를 위한 권력 작용이다. 이 상권 분리 체제하에 있는데 이 보우셔라는 사람이 이 법, 그레먼 어렌 홀딩 액트에 따라서 행사하는 sequestration report. sequestration이라고 하면 뭐예요? 파산이요, 파산. 그래서 이 법은 지금 예산 심의에서 이렇게 하면 재정 수지 적자가 나니까 이러한 경우에 의무적으로 쭉 그 항목별로 일정한 비율로 자동적으로 오토매틱 컷, 자동적으로 이것을 그 예산을 삭제하도록 이렇게 하고 컨트롤러 제너럴이 최종적으로 그걸 확인해서 대통령한테 제출한다. 이 컨트롤러 제너럴의 그 어떤 시큐레이션 리포트 확인, 이것은 이제 자동적으로 이게 집행되는 그런 효과, 대통령에게 제출은 되지만 그런 효과를 갖습니다. 법원은 이것이 행정권의 행정작용으로 봤어요. 행정권의 행사. 그러니까 소속은 의회 기관이고 컴프롤러 제너럴이, 권한은 행정권을 행사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법이 결국 위헌선언이 돼. 상권분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상권분리 위반된다. 그래서 위헌선언 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 대법원은 말씀드린 대로 연방 시스템을 유지하는 역할로 인해서 상당히 중요한 미국 그 정치 체계, 헌법 체계 내에서 중요한 기관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 상권 분립하고 아까 그 맥클로우 사건 관련해서 연방 정부와 주정부 이 두 가지 부분이 그 미국 그 페더럴 시스템 관련해서 이제 핵심되는 부분입니다. 관련 사례고요. 이런 것들이 이게 재정 문제하고도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재정이라는 것은 결국 국가 시스템과 맞물려 있는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안은 이제 오클라호마 출신 연방의원 마이크 스나이너 외에 마이크 사이너 외에 여러 사람이 연대해서 법원에 제소했어요. 보면은 under the Graham-Redmond Holdings Act, allowable deficit levels were calculated
in consideration of eventual elimination of the federal deficit. 하도 그 연방 정부의 재정 적자가 있으니까 allowable deficit level, 적자 수준을 줄여야 되겠다, 유지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 법이 만들어집니다. If the budget exceeded the allowable deficit, 미국 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예산이 허용된 적자 수준을 넘으면 across the board cuts, 여러 항목에 걸쳐서 이걸 감액해야 된다. 카트하면 감액이죠. 이것이 이제 법에 의무화되었습니다. require. Directors of 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아까 OMB 나왔죠. 미국의 예산 관리처입니다. 핵심적인 기구죠. Congressional Budget Office, 의회 예산국 were required to report to the Comptroller General regarding the recommendations for how much must be cut. 그래서 이제 Comptroller General, 이 감사원장에게